자, 김종민 의원이 그 윤석열이 국정감사 때 발언을 이렇게 국회 속기록을 갖고 와서 냈더라고. 장모 수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할 정도면 저는 그냥 물러나야 됩니다. 그거지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제가 우리 장모를 수사해라 누구를 수사해라 그렇게 할 정도 되면요 제가 그냥 나가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위선입니다. 제가 이게 윤석열의 말인데 성대모사를 하려다가 내가 성대모사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목소리 집중을 하게 되고 내용을 못 읽는 부분이 있었고 참았고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수사를 하라고 할 정도면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가 중요합니다. 왜 윤석열이 총장에서 내려오니까 법원에서 법정 구속할 만큼 중대 사안이 됐느냐에 대한 물음인 거예요. 예. 윤석열의 말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장모가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윤석열 씨 장모가 구속된 건 정말 통상적으로 봤을 때도 좀 많이 엄중한 거거든요. 나이가 만으로 75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나이로 지금 77세? 이렇게 된다는 건데, 진짜 고령이잖아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검사가 3년을 구형했으면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나오고, 거기에서 집행유예 하는 게 통상적인 그 판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고령의 피의자를 그 구형량 그대로 선고하고, 바로 법정 구속시키는 건 그만큼 죄가 중하고 그 사람이 자기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은 그거는 장모님 일이고 장모님도 국민으로서 법대로 뭐 형평에 맞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꽁 같은 짓이죠. 이게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죠. 윤석열식 내로남불, 윤노남불 되겠습니다. 내가 총장으로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던 총장이 아니라도 그 전에 사위가 되고 나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 입건조차 못했던 사람이 총장 물러나고 나서 제대로 재판을 했더니 법정 구속되더라. 이 부분에서는 윤석열이 지금까지 했던 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15만 피해 준 게 없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윤석열 스스로가 이 건 하나만으로도 대선 출마하면 안 되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 중에 이재명이 있다고 쳐. 이낙연이 있다고 쳐. 두 사람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장모가 계세요. 근데 꾸준히 우리 장모 문제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왔던 사람이 장모가 법정 구속될 정도로 그것도 국민 세금을 23억 정도를 그냥 편취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저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물러나라고 하지. 그렇죠. 사퇴하라고 하지. 예. 근데 요거를 이준석이 그렇게 말아버렸잖아. 지금 연좌제가 있는 나라가 아니다. 윤석열 장모만의 문제라면 그런 이야기도 되는데 얘들 살짝 피해가는 거죠. 핵심을 윤석열이 검사했기 때문 아니냐.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 진짜 너무 많아. 그 말이 되냐고 지금. 아니 이혼한 동생이 척까지 탈탈 털돌 놈들이 무슨 연좌제 이러냐고. 아니 우리가 지금 윤석열 그 줄리에 대한 짤 같은 거에 댓글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야 니들은 줄리를 비판할 자격이 있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연좌제도 아닌데 와이프까지 이렇게 니들이 털 수 있냐 이러는데 이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바로 직전까지 조국 장관의 가족들 무슨 미용실 원장까지 탈탈 털던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이에요. 근데 2년 동안 자기가 이거 하나만큼은 그리고 기타 등등 자기 가족들에 관해서 다 정리될 줄 알았겠지. 그리고 검찰총장의 힘이란 게 본인이 써보니까 그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 있게 이런 식으로 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이 검찰 생활을 시작해서 이 사람 검찰밖에 안 해봤잖아요. 아니죠. 중간에 변호사 잠깐 백수가 하긴 있었죠. 했지만 백수 구수할 때 백수. 그 백수도 이 사람이 79학번인데 사법 패스는 91년도에 했어요. 그러니까 9년 이상을 놀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4년 있으니까. 네 이게
다른 사회생활은 전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9년 이상을 공부만 하면서 돈 한 푼 안 벌어도 공부만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상황을 누가 만들어주냐고요. 금수저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네, 이 사람은 국민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았고 이 프로세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석열 캠프가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이유는 윤석열 자체가 공무원 생활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왔어도 자기 사람들이 그 프로세스대로 탁탁탁 맞춰서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으면 일이 진척이 안 된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기 2년 동안에 자기가 다 덮을 수 있었다는 것을 총장 옷 벗자마자 지금 막 다 미어 터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 준석이는 제가 커버할게요. 네. 준석이가 연자제 얘기를 하는데요. 연자제는 범죄인이 그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게 연대 책임을 지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연자제가 바로 연대 책임을 묻는 걸 말하는 건데 연자제 얘기를 계속 꺼내는 이유는 우리 헌법 제13조에도 그와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조 3항에 모든 국민은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1, 2, 3 갈게요. 첫 번째 1. 윤석열과 관련돼서 지금 장모 얘기랑 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수신제가 지국 평천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부분 가지고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에 연자제라는 말을 하려고 하게 되면 지금 최은순이 잘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을 감옥에 가두겠다 이러면 연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을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두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자제 얘기는 전혀 어불성설이 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13조에서 얘기하는 연자제 부분은 형사처벌입니다. 그러면 이 형사처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이 정말 이 최은순 사건과 무관한 것입니까? 이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관련돼서 공수처랑 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은폐 의혹과 그 다음에 외압 의혹 부분이 밝혀지기 전까지 연자제라는 말을 이준석은 입에 올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가 연자제입니다. 연자제를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은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윤석열 어떤 불이익을 당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윤석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시켰습니까? 윤석열이 당한 불이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갖다가 말장난처럼 갖다가 들이대놓고 그런 식으로 현혹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윤석열 얘기는 이따가 또 있어. 김건희 이야기는 또 주가 조작 얘기 해야 되니까. 그건 넘어가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 그 국민 면접에서 이낙연 후보의 그 이야기가 가장 임팩트가 컸을 거예요. 나는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했었다. 네.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 직무 수행하기가 힘들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그럼 누가 임명한 거냐? 누가 청구한 거냐? 누군가의 청구가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 이렇게 살짝 좀 피해 나가는 측면이 있었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낙연 캠프 쪽 자체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조국한테 무슨 진짜 그런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었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여러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조국 장관 물러날 때도 이낙연 당시 총리가 굉장히 어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다. 근데 그때 욕먹었던 건 조국 못 지켰다고 이해찬 대표만 욕을 소위 똥파리들로부터 들었던 이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좀 억울할 만한 측면이 있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조국 장관이 청문회를 통과하고 나서 임명시키지 말라고 할 때 이미 압색이 수십 군데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조국 장관이 장관에 임명 안 되는 순간 바로 구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상처받을까봐 조국 장관을 임명을 반대했다 이 논리 지금은 어느 정도 먹히긴 먹히는데 사실은 그 이낙연 대표의 그 정서가 민주당 당대표하고 지금까지도 그 정서가 굉장히 팽배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 자체를 쉴드를 못 쳤던 분위기랑 맥이 닿아 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의 이 말 자체에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조국 그 장관 당시 후보자 입장에서 지명 철회를 하거나 임명을 포기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다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조국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어떤 사회적 돌풍이라는 것 자체를 정치적으로 큰 리스크로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무적 판단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그럼 대안이나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미 청문회까지 간 상황에서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임명까지 안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너무 조국은 열받는 거예요. 조국대로 죽이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죽이는 거 짓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국가나 국민이나 문재인 정부를 생각한 게 아니라 개인의 영당만 생각했다는 의심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임명도 못하게 하고 사퇴까지 종용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의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그게 정말 골 때리는 거지. 지금도 이낙연을 옹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전까지 이해찬 대표를 깠던 이유는 이런 거잖아요. 사퇴시킨 사람이 이해찬이다. 그럼 지금 이렇게 진실이 본인의 입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지한 지지자가 아니라는 요거는 얘기입니다. 이낙연 대표의 지지자가 아니라니까. 아시면서 왜 이래요? 아니 아는데 반 이재명 그 사람들이 이낙연 지지해주고 있어서 어떤 것도 실드를 칠 건데 말이에요. 이거는 중요한 게 내 이야기는 뭐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거나 장관에서 내려오게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건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문제는 그 시각이 지금 민주당을 지배하는 시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수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국 털고 가자 하고 그 분위기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나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저는 거죠. 이 부분에서 사실 이거를 답변이랍시고 했나 싶은 생각을 들었어요. 이거 너무 모욕적인데요. 조 전 장관이 너무 많은 상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명을 반대했고 이것이 문 대통령에게 또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명을 반대했다. 조 전 장관도 걱정되고 문 대통령도 걱정되고 양쪽을 걱정해서 자기가 정말 뭔가 총대 메고 반대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조국을 보호했는가 이낙연이.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했는가 이낙연이. 양쪽 비교해 볼게요. 조국 장관이 임명된 것은 2019년 9월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조국 장관을 우리는 외쳤지만 민주당에서는 외치지 않았어요. 보호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민주당한테 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 총선 국면이니까요. 총선 국면에서 조금이라도 힘들까봐 우리는 민주당이 조국을 보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상황을 함께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났어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낙연 대표가 당선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했습니까? 1년 내내 조국 장관을 그대로 방치해뒀던 게 바로 이낙연 대표입니다. 따라서 맞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주장은요. 만약 그 주장이 나오려면 대표가 되고 나서 바로 적극적으로 보호를 같이 실드를 쳤다라고 한다면 성립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건 전혀 성립이 안 되고요. 두 번째,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걱정했다고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다음에 주변에서 악의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더 우려하고 힘들어했을까요? 아니면 이 검찰개혁의 큰 그림을 그린 조국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하지 못해서 국민들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더 우려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모르십니까? 당연히 이 검찰개혁은요. 박상기 장관 때하고 비교해보세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즉 검찰개혁의 문제는 조국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고 있어요. 고작 35일밖에 장관을 하지 않았지만 조국 이전과 이후로 검찰개혁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님 조국 걱정 문재인 대통령 걱정해서 했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왜냐하면 당시에 이미 조국 펀드라는 이름으로 대선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 파다하게 본인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추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선 주자 하나 끊고 싶었던 본인의 마음은 깃들지 않았었나라고 묻고 싶은 우리 거예요. 태영 청장 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게 뭐 조국 장관 자체가 대선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걸 예단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조국 장관의 페북을 한번 보겠습니다. 난 조국의 진가를 이 페북에서 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주십시오. 총리로서 대통령께 조국 임명 안 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렸었다라고 이낙연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국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재명 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시 원론적으로 당연합니다. 두 분 포함 대부분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 수사, 기소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압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판단은 조국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힘으로 묵묵히 뗏목을 고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니까요. 뗏목이 등장하는데 멋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 유죄가 확정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이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도 나름 보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논란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조국 장관의 입장에선. 어쨌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을 보호하려고가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팽배했던 이낙연 캠프뿐만 아니라 캠프라고 할 것도 없죠. 그때는 그 이낙연 지금 현재 후보나 다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조국한테 무슨 일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이 팽배했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들이 지금 바꿔내지 않으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항상 주장하는 바 특히 인간은 특히 정치인은 자신들이 했던 말을 증빙하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조국 자체를 밀어내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경선이 되다 보니까 이제 보호하는 것 같은 센 말들이 오고 가긴 하는데 결정적으로 저는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가 인심을 못 얻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직 총리로 있을 때 훨씬 더 강한 푸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대선이 돌아와서 세게 푸시하는 거 안 먹히는 거죠. 난 이렇게 보고요. 문제는 지금 그거죠. 그 김경률 통해서 다시 촉발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조범동의 사모펀드 조국 부부와는 무관하다. 간단히 말해서 권력형 펀드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데 계속 지금 김경률은 말도 안 되는 어그로를 끌고 있더라고요. 결국 사모펀드하고 이 범죄랑 무관하다는 게 확인됐고 조국 장관 수사의 시발점이었고 사실은 권력형 비리가 검찰력을 총동원해가지고 100군데 가까이 압색했던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건 자체를 무슨 표창장 찾아내려고 입시비리 무슨 인턴 증명 찾아내려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 조국이 민정수석이란 직위를 이용해서 대선 나가려고라든지 사모펀드 비리를 저질렀고 수백 수천억을 꿀꺽했다로 시작된 이 사건이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할 사람들은 해야 되는데 아직도 김경률 등은 어그로를 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최종 판결문에 표시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모펀드의 최종적인 수익자는 익성이다. 그런데 검찰이 처음 기소를 할 때부터 익성은 빼고 조범동 씨만 딱 특정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익성 관련된 사람들을 추가로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기소장에는 조범동만 있으니까. 그래서 판결문에 그 사모펀드의 최종적인 수익자가 익성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뒀는데도 불구하고 김경률 씨는 법원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또 정경심하고 조국 장관이고 다 연결되어 있는 뭐 그 사람들의 또 뒷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일종의 음모론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정경심 교수가 무죄라고 최종 판단이 나오더라도 또 그거는 법원의 계략이다. 문재인 정부의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뿐이지 이게 정확한 그 앞뒤 사실관계로 밝혀졌다고 인정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언론에서 끝까지 계속 받아주잖아요. 민주당 일부에서도 계속 써먹으려고 하고 그게 답답한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 털고 갑시다. 조국 펀드,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과 공모해 사모펀드인 블루펀드에 14억 원만 출자하면서 100억 원을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변경 보고를 했다는 혐의. 이게 자본시장법상 허위 변경 보고예요.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 정경심이 조범동 등과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를 하기로 사전에 계획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거는 그냥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지 다르게 표현하면요. 검찰이 그렇게 털었는데도 그 증거를 찾지 못했다가 아니라 그런 일은 없었다예요. 두 번째, 정경심 교수가 조 씨와 조범동과 공모해서 허위의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조범동 씨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돈을 7,897만 원씩 두 차례 총 1억 9,794만 원을 경영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횡령했다. 이게 이제 업무상 횡령 혐의인데 여기도 법원이 공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아무리 파도 안 나왔거든요. 그건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조국 장관 수사는 이걸로 끝이어야 되는 거예요. 조범동 자체가 정경심 교수와 공범 관계였기 때문에 조범동한테는 완전히 정경심이 끊어진 거고, 조범동이 저지른 죄는 징역으로 자기가 뭔가 해야 되겠지만 예. 정경심 조국한테 씌워줬던 이 혐의는 끝남으로써 소위 조국 사태라고 불렸던 거는 끝나야 되는 거라고. 근데 아직도 이 이야기를 언론은 크게 안 하죠.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답답한데 김경률은 또 뭔가 미식인 걸 끌고 와서 이게 뭐 유죄네 아니네 뭐 이런 개소리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저쪽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아주 기분 나쁜 거는 뭐 국민의힘의 천하람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예, 팩트 그대로예요. 조범동도 조국 가족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끌고 들어가는데 다 좋다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논하지 말아달라고 조국 장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그 부분으로 우리 주제를 좁혀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조국 펀드, 권력형 비리 맞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1심에서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2021년도에 2심, 3심에서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바로 뭐냐면 이거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아니고 또한 조국 장관에 대한 재판은 또한 따로 남아있고 이건 조범동에 대한 재판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좋아요. 네, 한번 제가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조범동 재판에 대한 결론이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이 확정 판결의 기판력, 이미 판단은 끝났다. 조국 펀드는 아니다. 라는 이 결론이 다른 재판에 기판력이 미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판례가 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과 조국 장관에 대한 재판이 따로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요. 정경심 교수 재판은 1심에서 분명히 조국 펀드 아니고 권력형 비리 아니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정경심 교수 재판 맞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라고. 좋습니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판들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조국 장관 재판, 정경심 교수 재판 어디까지 가겠냐고요. 재판부가 전부 다 다르지만 결국 마지막엔 대법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판례가 아무리 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으로 똑같이 왔는데 대법원에서 한 번 얘기한 걸 반대로 얘기하겠습니까? 결론은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인정 못합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더 세게 더 크게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윤석열의 수사는 틀렸다. 나머지는 사실 거까지잖아. 사실은 다른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막 무리하게 끌어온 거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입시비리라는 걸 끌고 와서 되게 더 거창하게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되겠거든. 그래 표창장 위조한 사람 인장 찌질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까지 간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선 끝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진짜 나쁜 놈이다. 윤석열이 했던 말처럼 김영배 최고위원이 그걸 돌려줬잖아요. 대선 후보가 되기도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윤석열 지가 했던 말을 지금에 와서 대법원 판결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입장 표명 안 하고 있잖아요. 언론사 기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윤석열 사태가 왜 났는데 여기 된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가 드리고요. 자, 어쨌건 민주당은 아까 그 이낙연 후보의 이야기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조국 내가 뭔가 있나 보다 했던 그 시각을 아직도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그걸 주도했던 입장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첫 스탠스가 굉장히 뭔가 조국 사태를 어그러지게 만든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저번에 내가 그때 조국 장관 그만둘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는 거다. 조국 장관이 물러나면 안 된다. 만약에 임명도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지금 구속돼 있을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날 우리 장관님 사퇴하던 날 진짜 멘탈 다 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참 정치적으로 조국을 그만두게 하거나 장관 임명 못하게 했던 분을 조국 지지하시는 분들이 지지하고 있는 참 이상한 아이러니가 있죠. 그것은
그 아이러니는 이재명 때문인 거 다 아시겠지만 네. 이재명 꼴보기 싫으니까 악마라도 갖다 쓰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